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경보 단계 가운데 최고 등급인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WHO는 코로나19는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30일 동안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에 대해 15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는 나라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입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콜센터가 아닌 다른 층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실내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개발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30일간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 여행객들에 의한 미국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현지 시간 13일 자정부터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관련해선 상황이 개선되면 여행 제한과 경보 해제 여부를 재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행 경보 3단계로 지정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대구가 최고 등급인 4단계, 즉 여행 금지로 격상돼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을 확대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으로 이들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15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두바이와 모스크바를 경유해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별 입국 절차는 관련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공항 입국장에서 1:1 발열 체크,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모바일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매일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따른 것으로 현재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는 나라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입니다. 정부는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지만 우리 방역 체계에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고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급속히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서야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는 통제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교역과 이동은 물론 국가 곳곳의 운영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하자 WHO는 그제서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WHO의 전염병 경보 6단계 가운데 최고 위험 등급입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의 선언 이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들불처럼 확산하는 데다 여러 전문가가 이미 팬데믹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한 상태. 심지어 미 CNN 방송의 경우 WHO보다 이틀 먼저 자체적으로 현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기도 해 WHO는 더 이상 선언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HO는 코로나19의 지구촌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은폐 행위 등을 막지 못하고 국제적인 방역 공제와 관련한 억제책을 제때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팬데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Pandemic is not a word to use lightly or carelessly. It's a word that, if misused, can cause unreasonable fear or unjustified acceptance that the fight is over, leading to unnecessary suffering and death. WHO는 지금까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등 두 번만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첫 사례 보고 이후에 전면적인 대응 태세를 해왔다면서 여전히 통제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국제적인 방역 대응 체계가 어떤 식으로 더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과 일본의 대대적인 노선 감축을 실행했는데요.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 효자 노선마저 노선 감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유 여객기 145대 가운데 100여 대가 멈춰선 대한항공.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효자 노선마저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비중은 미주 지역이 30%, 유럽이 21%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미주 노선은 13개 가운데 5개가 멈췄고 유럽은 14개 노선에서 3개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한항공 사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각 작업이 한창인 아시아나 역시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 지역의 경우 8개 노선 가운데 최근 단 1개만 운항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단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도 운항 중단이나 감편을 할 정도로 영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비롯한 자금 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동성 공급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정 지원 및 금융 지원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깊은 수렁에 빠진 항공사들을 회생할 만한 묘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가운데 같은 건물에 다른 업종에 근무하는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코리아 빌딩 9층에 입주한 앱 개발 업체 근무자인 여성 A씨가 잔기침과 인후통 등의 자각 증상이 나타나 거주지인 부평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건물 10층의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남성 B씨는 감기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부터 재택근무를 하던 중 남동구 보건소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리아 빌딩 인근 지역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 인근 기지국 통신 접속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해당 빌딩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연락해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제2의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오피스텔 주민 가운데 확진자가 없는 점이나 생각보다 확진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족과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8일입니다. 이후 확진 환자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11층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40% 넘게 감염됐습니다. 직원 가족과 밀접 접촉자 등 2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콜센터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엔
입주민과 입주사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건물 뒤편에 마련된 간이 선별 진료소입니다. 이틀 동안 건물 입주민과 입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500명가량이 방문했는데 검사 대상자 800여 명 가운데 절반 넘게 검사를 받은 겁니다. 검사 받는 분이 이제 줄어드시는 걸 보니까 받으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신 거라고 이제 보긴 하는 거죠. 서울시가 집단 감염의 원인을 찾아내겠다며 신천지 연관성을 추적한 결과 콜센터 직원 가운데 교인으로 밝혀진 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이 결코 신천지교로 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 사태와는 같은 양상을 띠지 않도록 촘촘하고 또 확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은 감염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대구 지역 콜센터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시내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는 모두 66곳이고 8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곳 57명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그중 10명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콜센터는 14일간 폐쇄했고 지금도 19개 센터는 폐쇄와 직원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는 대구 지역 콜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등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구로의 한 콜센터에서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신천지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 김정기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앞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해당 콜센터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2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혹시 지금은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같은 건물에 출근했던 사람의 경우 잠복기 상태에 있을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이게 3월 달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2월 달부터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들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오랫동안 이 감염의 어떤 현상들이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00여 명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기가 있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2주지만 그거보다도 더 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복기에 의해서 현재는 음성이더라도 향후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전부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지금 해당 건물의 동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대개는 이제 거주자와 상업적인 그런 입주자의 어떤 동선이 약간 구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들이나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염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자 가능성 크다고 보시는데요. 자, 특히 우려되는 점이 이 확진자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혹시 감염될 우려가 있을까요? 물론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안 쓴 것보다는 감염의 우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쓰고 있는 심지어 KF99, 94 마스크조차도 이게 100% 보호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보호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도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유가 뭐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 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손잡이를 통한 감염일 수도 있지만 예. 이 정확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안면과 이 밀착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비말이 그 사이로 해서 침투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손잡이와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랑 지금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예. 과거에 WHO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서 최대 3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의 손잡이와 같은 이런 거를 비생체 매개 접촉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생체 매개 접촉에 의해서 전파도 가능합니다. 네. 자,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역학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지금 구로 콜센터와 같은 이런 정도의 집단 감염 규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일정 부분 감당이 가능한 규모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대구나 경북과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어떤 방역능 밖에 존재하는 그런 대규모 확산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하고는 또 별개로 해서 방역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신천지나 요양원 등에 더더욱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이와 같은 밀집 사업장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겠다고 밝혔는데 콜센터나 PC방 같은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지침이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이런 지금 대표적으로 PC방이라든가 동전노래방이라든가 이번 콜센터 구리 콜센터도 그렇고 대구 콜센터도 그렇고 이런 집단 감염이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우리가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출입자에 대한 방역하고 그리고 출입자에 대한 어떤 호흡기 증상 유무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호흡기 증상이 본인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아니면 실제로 체온이나 이런 걸 쟀을 때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을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시설에 대한 어떤 환기나 아니면 소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른바 N차 감염이라고 하죠. 접촉자들이 또 다른 감염원이 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감당이 가능한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세밀한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원이 누구고 이분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여기에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향후에 있을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다만 보건당국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이른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방법, 이런 투트랙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선별진료소나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럴 때 교차 감염의 우려는 없을까요? 물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명이 쭉 줄을 서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실상 2m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이렇게 줄을 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줄을 서는 게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외의 경우에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요. 네. 이런 경우에는 2m까지는 다소 어렵고 한 1m 내외로 해서
좀 거리를 두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1m 내외의 간격은 두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일상화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 필터가 부족해 가동을 멈추는 공장이 늘자 정부가 긴급 조치로 마스크 인허가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불량 필터를 납품하는 중개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가동을 멈춘 마스크 공장입니다. 필터가 부족해 열흘 넘게 조업을 못했는데 그 사이 무려 50명이 넘는 필터 중개상이 연락해 왔습니다. 필터를 구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필터 중개상들이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KF94 필터다 해서 대기업체 필터랑은 좀 달라요. 중개상 10군데에서 필터 샘플을 받아 자체 시험을 해봤더니 절반이 불량이었습니다. KF94 마스크용이라 오염물질을 94% 이상 걸러내야 하는데 평균 50% 수준. 심지어 차단율이 18%에 불과한 필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크게 차이가 없는 이 두 필터를 시험용 기계로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필터는 오염물질 차단율이 99% 정도지만 낮은 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역시 필터 때문에 생산을 멈춘 또 다른 마스크 공장도 중개상에게서 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터 성능을 먼저 검사해보겠다고 하면 대부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사전에 저한테 제공해 주신 성적서에 수치하고 일치를 하면 제가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열이면 9은 더 이상 저한테 접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필터 대란이 일어나면서 최근 이런 거래를 제한하는 중개상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태반이 불량이라는 게 마스크 업체들 이야기입니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140여 곳 가운데 필터 시험 장비가 있는 업체는 절반가량. 자체 장비가 없는 영세업체들은 납품받아도 바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접수해서 나가는 것까지 한 일주일 아니면 품질 검사는 이틀이면은 가능한 하루는 안 되고. 사정이 이런데 필터 제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개상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개상은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판매업자들이 거래하는 물건들에서는 작년 이달에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판매량, 재고량, 생산량에 부정적인 것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에 나서는 사후 약방문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성능이 엉망인 필터가 거래되고 있지만 시중에 불량 마스크가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직장이나 사는 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 증상이 없어도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되는 경우가 많죠. 국내 연구진이 이런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음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입니다. 건물 폐쇄와 함께 직원 수백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셈입니다. 내일 자가격리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내일까지여서 답답할 것 같아요. 이처럼 증상이 없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음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작은 유전자를 만들어 바이러스의 4군데 지점에서 동시에 반응을 살폈습니다. 4곳 모두에서 반응이 없으면 확실히 음성입니다. 바이러스의 한두 부분을 집중 분석해 양성을 가려내는 기존 방법과 달리 분석 지점을 넓혀 확실한 음성 여부만을 먼저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 등 전국의 일반 실험실 수천 곳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어느 실험실에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저 한국의 어느 그 실험실이든지 뭐 대학 실험실이나 연구소 실험실 이런 보건소, 병원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쉬운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검사 시간도 4시간에 불과하고 비용도 양성 진단의 9분의 1 수준이어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의심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K-팝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4월 초까지 50개가 넘는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는데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룹은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입니다. 올해 월드 투어 첫 일정인 4월 서울 콘서트가 코로나19 탓에 나흘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사흘간의 서울 공연 때 추산된 경제 효과 규모를 고려해보면 1조 원 이상이 날아간 셈입니다. 한일 갈등은 K-팝 시장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両国からの入国者に対する検疫を強化し、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配置し、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슈퍼주니어와 스트레이키즈 등이 이달 일본에서 예정된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아이즈원과 트와이스 등 인기 K-팝 그룹들이 출연할 한류축제 K-콘 일본 공연도 연기됐습니다. 4월 초까지 예정된 K-팝 공연 가운데 50개 정도가 취소돼 4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4월과 5월 공연입니다. 2달 동안 해외에서 예정된 공연만 150만 명 규모로 올해 K-팝 공연의 20%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기간 90만 명 정도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 방탄소년단 북미 투어가 관건입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북미에서만 18차례 공연이 계획됐는데 개최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 중반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올해 연간으로 봤던 목표치에서 한 7에서 8%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K-팝 공연으로 국내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부수적인 경제 효과까지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확산세는 조금 꺾였다고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에선 확진자나 중증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의료인이 자원해 치료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대형 버스 짐칸에 서둘러 짐을 싣는 사람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대구 지역에서도 최전선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갈 준비를 마친 의료진입니다. 파견되는 인력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4명. 대부분 중환자실 근무 의료진으로 곧바로 확진자 진료에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중환자 간호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여가지고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의료진 감염도 잇따라 파견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파견 인력 모집 당시 지원자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우였습니다. 대구 지역의 이런 아픔을 함께하고자 했던 우리 간호사들,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한편은 정말 자랑스럽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지역 의료진은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방호복 속 땀범벅이 돼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쪽잠을 자며 버티는 상황. 국립중앙의료원뿐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중환자실 의료진을 대구로 파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의 대구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로 향하는 의료진들은 최소 2주 이상 머물며 코로나19 극복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
YTN 홍성욱입니다. 쾌적한 공기는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죠. 하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바깥 공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게 꺼려질 때가 많은데요. 여기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내 환기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클레어 선강민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쾌적한 공기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그런데 제 주변만 봐도 저도 그렇고요. 바깥에 미세먼지가 뿌연데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사실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는 날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온 가족이 집에 있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답답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자니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고민입니다. 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저희 스타트업 클레어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실내 환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2006년에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전열 교환기, 즉 환기 장치가 설치가 되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방치된 환기 장치 내 필터에 곰팡이나 먼지가 쌓인 경우도 많고요. 저희 클레어에서는 이런 환기 장치를 활용해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한 집에 이렇게 아파트에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환기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기의 질을 개선하나요? 먼저 거실이나 침실에 공기질 센서를 설치합니다. 예. 그런 다음 가정 내 환기 장치에 저희 인공지능 컨트롤러를 장착을 하는데요. 네. 공기질 센서는 집안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화학물질을 포함해서 온습도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인공지능이 공기질 데이터를 보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환기 장치를 가동을 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하루에 500번가량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많은 것 같지만 이제 개인이 직접 켜고 끌 때보다 환기 장치 내 필터의 수명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필터는 저희가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헤파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클레어는 필터의 수명을 계산을 해서 미리 교체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사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공기청정기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환기 시스템은 새로운데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공기질 관리 인공지능의 원리는 되게 단순한데요. 집안 공기가 현재 좋지 않거나 앞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 공기질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웨어사의 공기질 센서를 이용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환기 장치에 저희 클레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컨트롤러를 설치를 하게 되고 공기질 센서를 통해 집안 공기가 나빠진 것이 감지가 되면 저희 인공지능이 작동을 해서 환기 장치가 자동으로 가동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상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바깥 공기질까지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제 환기 장치에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측인데요. 네. 클레어만의 저희 독자적인 예측 기술을 통해서 이제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이제 오염된 공기를 다시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물질이 공기의 질을 떨어뜨렸고 이를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네. 소위 알고 있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 네.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네.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공기청정기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요?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면 집안 공기를 정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공기청정기로 집안 전체 미세먼지를 관리를 하려면 대여섯 대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각방에 두잖아요, 보통. 네네네.
또한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들을 걸러주지는 못하는데요. 이산화탄소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정말 단순하게 환기를 해주는 건데요. 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이때 집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 장치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 장치를 작동을 시키면 헤파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걸러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실내 유해 공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이 환기 장치는 열 손실까지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고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네. 사실 겨울철에 우리가 네. 환기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게 추워서. 열자마자 바로 예.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열 손실 차단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네. 정말 편리한 서비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동아리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톱질이나 이제 사포질, 접착제 이런 것들을 긴 시간 동안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이나 먼지 사이에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굉장히 아프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기질을 개선을 해보고자 공기질 측정기도 사보고 주기적으로 환기도 시켜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공기질이 정말 우리 삶에 그리고 건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예.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고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열 교환기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예.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파트 속에 잠들어 있는 환기 장치를 우리가 깨워서 사람들에게 쾌적한 삶과 좋은 환경을 선물해 주자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추가로 어떤 기계나 뭐 장비를 집에 설치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 집에 있는 환기 장치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까지 분명히 좀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모든 환기 장치와 연동을 할 수 있는 만능 컨트롤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네.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컨트롤러와 호환되는 장치를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담되는 시공비부터 공사 시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좋지 않은 이제 요소였겠죠? 선택이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저희 클레어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환기 장치와 호환되는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 약 10개월 동안 직접 발로 뛰어다녔는데요. 네, 직접 돌아다니는 아파트 단지만 100단지가 훨씬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현재 연동 가능한 통신 방식이 8가지가 있고 규격은 한 50종류를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아파트에 어떤 환기 장치가 달려있든 간에 인공지능 컨트롤러를 장착하면 손쉽게 공기를 깨끗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00단지가 넘는 아파트를 돌아다닌다는 게 사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이어트가 절로 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또 굉장히 또 젊으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하신 노력과 또 앞으로의 노력까지 좀 더해진다면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저희 클레어 팀은 서비스를 좀 상용화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동안 저희 서비스를 먼저 체험해 주신 분들께서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당연히 누려야 할 깨끗한 공기를 되찾자라는 건데요. 이제 이번에 저희 클레어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통해서 공기질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요새 실내 환기가 정말 중요한데 좀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환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반응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예 창문까지 꼭꼭 잠그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오히려 호흡기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와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높아져 공기질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